당신 한국에 어떻게 온 거예요? 당신 찾느라고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왜? 내가 안 죽고 살아 돌아오니 혼이 다 나갈 것 같아? 가증스러운 그 입 다물고 죗값이나 톡톡히 받을 생각해. 이 미친 여편네야. 오늘의 사연은 40년을 한 입을 덮고 산 마누라한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60대 후반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인생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기막힌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인생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인생라디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모레면 70이 되는 68세인 청년입니다. 저를 청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도 기운이 팔팔한 것도 있지만 정신이 맑아서도 그렇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술, 담배에 찌들어서 벌써부터 잔병치레하고 골골대는 놈들이 많은데 저는 아침에 조깅도 하고 늘 몸 관리를 잘해서 몸짱 오빠라는 소리도 들어요. 어차피 몸이라는 게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늘 체크하고 관리해줘야죠. 사실 이런 버릇이 든 것은 군대에서부터였습니다. 그때가 7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군대라고 해봤자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이상하게 군조직이 맞더라고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깨워주지, 밥 주지, 체력 단련 시켜주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거기다가 위에서 시키는 것만 눈치 잘 보면서 처리하면 귀여움까지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다들 말뚝박으라는 말도 많이 해줬지만 선천적으로 눈이 좀 안 좋은 편이라서 하사관이 되기에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군입대 전에도 고등학교 졸업 후에 딱히 하는 일 없이 동대문 쪽에서 뻥튀기 기계 고쳐주고 리어카 같은 거 만들어주는 작은 기계 수리점 같은 곳에서 시다로 일을 했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다시 그곳에 가기는 싫고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는 지인의 소개로 중동에 가게 됐어요. 건설 쪽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건설 장비 나르고 단순 노무는 가능했으니까 얼른 따라갔습니다. 가진 게 몸뚱아리 하나였지만 열심히 일하면 두둑한 달러가 생기고 중동머니로 한몫 잡을 때였죠. 솔직히 같이 일하던 작업반장이나 형님들도 돈은 저보다 곱절로 벌었었는데 거기서 술 마시고 소위 말하는 여자들 만나며 탕진하는 분도 종종 있었고 대부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돈을 직접 지닌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총각이다 보니까 특별히 돈을 쓸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자본이 될 수도 있었고 유흥비가 될 수도 있었죠. 솔직히 그때 제가 뭘 알았겠어요. 당장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고 여자들 끼고 놀고 싶었습니다만 당시에 저의 인생 스승 덕분에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때 같은 방을 쓰던 형님 중 한 분이 제가 술 마시고 들어오면 저를 붙잡고 엄청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자신의 꿈을 들려주더군요. 이 돈이면 한국에서 혼이 한 대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돈을 잘 모아놔야 돼. 그리고 돈을 모으고 나면 땅을 꼭 사. 땅은 거짓말 안 해. 지금 소문 듣자 하니 강남 쪽에 개발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이거 번 돈으로 강남의 땅을 사. 알았냐? 솔직히 지금은 결과를 뻔히 하니까 그 형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칭찬하겠지만 그 당시에 누가 강남의 땅을 사려고 했겠어요. 종로와 명동에 모든 시설이 다 있었고 강북에서도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었는데 누가 허허벌판인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겠어요. 아무튼 시간이 흘러 그 형님과는 헤어지고 저도 중동이를 정리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한국으로 귀국했어요. 이때는 중동에서 배운 기술을 토대로
한국에서 건설 쪽 일이나 좀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찌나 집안에서 결혼하라고 성하였는지 귀에서 피고름이 나올 정도였어요. 게다가 저희 집안이 손이 좀 귀한 터라 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집안에 대르리올 유일한 아들이 중동이란 나라에 가서 개고생을 하고 왔으니 부모님은 매일매일이 가시방석이었을 거예요. 또 그때는 남자 나이 20대 중후반이면 다들 결혼했을 나이라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혼을 했죠. 솔직히 지금의 아내와 2번 만나고 혼약식을 올렸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지만 그땐 그런 경우가 흔했습니다. 게다가 저도 딱히 아내가 싫진 않았거든요. 예쁜 얼굴은 아니었지만 뭔가 기품이 있고 조신한 품행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살짝 갔던 건 사실이에요. 게다가 제 친구들은 이미 한국에서 결혼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만 결혼을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초조한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혼족들이 많아서 남자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결혼 정년기에 남자가 혼자라는 건 사회생활 할 때 단점으로 적용되는 일이었죠. 분명히 뭔가 하자가 있어서 결혼을 못한 거다. 이런 사회적 풍토가 강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못 이기는 척 반강제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거의 몇 번 보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너한테 처가 될 여자다. 아버지의 이 한마디에 최종 결정이 되어버린 거죠. 어쨌든 결혼은 결혼이고 저는 저대로 이제 책임을 질 여자가 생겼으니 먹고 살 거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때만 해도 88 서울 올림픽을 치른 해 만에 하는 분위기에 새마을 운동으로 전 국민이 잘 살아보자고 으쌰으쌰 하던 터라 뭐래도 다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때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뜻대로 이루어지던 시절이었죠. 물론 배운 거 없고 건설 현장 기술 외에는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공사 노가다판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거기도 소위 말하는 텃세도 있었고 소위 말하는 자릿세 상납도 있더군요. 그래도 중동 뙤약볕에서 굴렀는데 고작 서울 햇살을 못 견디겠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조금만 버티면 어느 정도 인정받고 공사판에서 금방 자리 잡을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한국의 텃세가 엄청나더라고요. 중동은 그래도 일 잘하는 사람 위주로 일거리를 줬는데 여기는 무조건 인맥이었어요. 결국 저는 그놈의 텃세 때문에 일도 못 구하고 오갈 데 없는 백수 생활을 아주 잠깐 하게 됐죠. 그러니 이제 막 결혼한 제 아내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남편이 중동에서 돈 좀 벌어온 걸로 알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한순간에 백수 신세로 전락하게 됐으니 불안할 만도 했죠. 딱히 하는 일 없이 돈을 까먹고 있으니까 은근슬쩍 저에게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언제까지 집에 있을 거야? 뭘 하더라도 나가서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좀만 기다려봐. 저도 태어난 척 아내에게 말은 했지만 내심 속으로 똥줄이 타들어가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는데 형님의 말씀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강남을 노래 부르던 형님의 말을 따라서 강남의 땅을 좀 사뒀습니다. 속는 셈 치고 산 거라 아쉬움도 없었죠. 근데 이미 노른자는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다 산 뒤였어요. 그리고 찌끄레기 같은 땅만 남아있더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뭐야? 가뜩이나 강남 땅도 후진데 이런데 땅을 사라고? 말도 안 돼. 이랬겠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사뒀다면
틀림없이 다른 곳도 땅을 살 거고 가격이 오를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주저없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여기저기 강남 땅을 사기 시작했죠. 오히려 늦었으니까 더 열심히 땅을 샀습니다. 그때는 대출도 엄청 쉬울 때라 은행에서 빚내다가 땅을 구입했고 결국 저의 이런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제가 산 시점을 기반으로 갑자기 강남 재개발 붐이 일어났고 저는 한순간에 소위 말해서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물론 핵심 노른자 땅을 산 사람만큼은 엄청 대박을 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이대에 비해 큰 수익을 올렸답니다. 나중에는 땅값이 오르니 그걸 담보로 또다시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요. 그 돈으로 작은 건물도 하나 올려버렸습니다. 물론 결과만 보면 노동 없이 앉아서 돈을 벌었으니 어떤 분들은 손가락질 하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속된 말로 장난질 안 치고 번 돈이고 제가 발품을 팔아가며 공부해서 번 돈이라서 떳떳합니다. 대신 돈을 버는 족족 저축을 했어요. 제가 배운 것도 없고 이 정도 부를 축적했으니 얼른 가족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근데 참 재수가 없는 게 말이죠. 돈이 생기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살짝살짝 꼬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다정한 사람인 척, 나를 위하는 척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형동생하며 지내는데 어느 날 정체를 알고 보면 사기꾼의 건달인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땅으로 번 돈 절반가량을 날리게 됐습니다. 뭐 쉽게 번 돈인 만큼 사기 당했을 때 크게 충격받진 않았지만 그래도 참 인생이 씁쓸하더라고요. 나한테 친절하게 다가온 그 모든 사람이 제가 아닌 저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게 정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정권 바뀌고 범죄와의 전쟁 생기면서 제가 건달과 연루되어 있다는 첩보를 받았다며 경찰서에 들락거리게 됐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무섭네요. 요즘 경찰은 정말 다정한 거예요. 그때는 경찰서 문 앞에만 가도 오줌이 나올 것처럼 무서웠습니다. 물론 저는 그냥 친분 유지 정도로 어울렸던 것이고 별다른 혐의가 없어서 몇 번 끌려갔다가 진술서만 꾸미고 나오게 됐지만 다시는 경찰과 엮이고 싶지 않더군요. 그런데 제가 경찰서를 들락거리니까 동네에서 소문이 돈 거예요. 그래서 원래 추진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자꾸 못하겠다고 저를 멀리하기 시작해서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잘못이 아닌 외부의 요인들로 인해 자꾸 하던 일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한국에선 장사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살 때였는데요. 그래서 가게는 세뇌주고 강남에 있는 집을 빼서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판단을 잘못한 건데요. 어쨌든 강남에 건물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던 거죠. 그렇게 애들 키우다가 자식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쯤에 학구열 높은 목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와이프가 애들 공부시키려면 그 학군을 따라가야 한다고 얼마나 부득부득 우기던지 결국 이사한 날부터 제 와이프는 돈 싸들고 목동학원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죠. 근데 생각보다 학원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종합학원 등등 학원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또 자식이 2명이다 보니까 학원비가 곱절로 나갔는데요. 솔직히 조금 학원을 줄였으면 했지만 와이프는 한 개도 줄일 수 없다면서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결국 그 많은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저는 다시 장사를 시작했어요. 지금이야 프랜차이즈가 발에 치이지만 그때는 가맹점이란 말 자체도 생소할 때였는데요. 나름의 사업 가능성을 확인하고 바로 모업체 가맹점에 뛰어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맹점의 점주가 되어 장사도 했었습니다.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저는 몸을 쓰는 것이 천직인지라 뛰고 또 뛰면서 밤낮 없이 일했죠. 성격상 군대 체질이라 부지런하게 일하고 노동하는 그런 생활이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새벽 일찍부터 출근하여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노력한 만큼 저희 가게는 잘 되었고 애들 학원비는 진작에 커버치고 남을 정도로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돈 버는 게 재밌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한 90년대쯤 되니까 어느 날부터인지 조금 피곤해지더군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간염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간염이라고 하면 거기서 악화돼서 간경화가 되고 그것이 또 간암이 되어 죽는다고 생각할 때였거든요. 병원에서도 안정된 생활을 해야 하고 무리하지 말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금주를 하라는 말도 했고요. 만약에 더 악화되면 수술밖에 답이 없는데 수술 성공률도 높지 않다며 장담을 못하더군요. 애들은 이제 고학년이 되었고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그리고 아직 창창한 나이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사람 저 사람 접대한답시고 매일 술 마시고 그리고 일하느라 날 새고 또 접대하고 그만큼 또 일하느라 몸을 가누지 못한 거예요. 체력이 떨어지니 그전에만큼 가게 일에 신경을 쓸 수가 없다. 몸이 아프니까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그렇게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점점 가게 일이 재미없고 뭔가 좀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장사를 계속해야 되나 갈팡질팡하던 때에 우연히 중동에서 저에게 강남 땅을 사라고 알려준 형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저에게 넌지시 말하더군요. 필리핀 쪽에 일본 애들이 사업을 벌이다가 버블 터지고 철수하는 분위기거든. 공장 싸게 내놓고 나가는 놈들도 많고 골프장 지어놓고 자금 없어서 포기한 일본 애들이 많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서 사업 좀 벌려보면 어떠냐? 사실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도 약간 넌더리가 난 터였고 이미 어느 정도 추진 중이었던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보고 판단하자는 생각에 바로 짐을 싸서 필리핀으로 가게 됐죠. 그때가 해외여행도 자유화가 되어서 나름 편하게 갔다 오게 됐습니다. 지금이야 필리핀은 옆집 드나들듯이 편했지만 그때는 비행기로 한 번 가는데도 불편하고 정보가 많지 않을 때라 현지 가이드 구하는 것도 아주 쉽지가 않았지만 여기저기 둘러보니까 나름 사업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사관 도움도 받고 현지에 살고 있는 얼마 안 되는 한국인들 도움도 받아가며 사람들을 만나서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90년대 필리핀이 좀 뒤숭숭할 때였거든요. 그래도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조금씩 우리나라랑 환율 차이도 있고 베트남하고 달리 문화가 좀 유순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작은 의류 공장을 차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일본 애들이 먼저 차린 공장이었는데 무슨 사정인지 철수한다고 하길래 저희가 얼른 협상을 해서 거의 헐값에 공장으로 인수받았죠. 근데 이게 과정이 엄청 복잡해요. 무슨 계약서 쓰고 넘기는 게 아니라서 필리핀 현직 공무원들에게 뇌물도 가져다 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쪽 업계가 현지 건달들이랑 연관되어 있어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접대하고 돈 찔러주고 그 과정이 엄청 스트레스 받고 복잡했지만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는 장사하기 엄청 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그 지역 사람들이 텃세를 부릴 때가 많았는데요.
이때 뇌물 준 공무원들과 건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렇게 물기를 탁 뚫어놓으니 일하기가 아주 편하더군요. 그렇게 필리핀에서 장사를 좀 했습니다. 지금이야 한국 옷이 인기가 있겠지만 그때는 오히려 한국 옷 수입하면 관세가 너무 세서 그냥 필리핀 옷감을 싸게 사서 거기에 한국에서 사온 디자인을 판매하는 게 좀 더 나았죠.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디자인은 전부 다 돈 주고 사온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나름 필리핀 현지에서 잘 먹히고 인기도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답니다. 그렇게 의류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권에 올라가게 되니 이 몸도 마음도 편해지더군요. 그리고 확실히 필리핀 물가가 낮아서 그런지 똑같은 돈으로 한국과 필리핀의 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정말 여기서는 돈만 조금 있으면 귀족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한국에서도 장사를 하면서 나름 돈도 벌었기에 그렇게 어려운 생활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필리핀에서 생활할 때는 가정부 2명과 전담기사까지 고용하고 황제처럼 살았답니다. 물론 개중에는 돈이 많으니까 필리핀 현지인들을 무슨 하인을 부리듯이 부렸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도 가난했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러다 고생하며 중동까지 갔었고 거기서도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차별을 받아본 터라 차마 필리핀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월급도 다른 회사보다 넉넉하게 주고 한국에서 가져간 물품도 좀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도 퇴근 시간도 정확하게 해줬어요. 말은 안 통하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필리핀 직원들도 조금씩 제 마음을 알아주는지 점점 저에게 자기네 전통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하며 잘 대해주더군요. 게다가 직원들 중에서도 좀 나이 많고 리더 같은 역할을 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제가 꽤 챙겨줬거든요. 게다가 하루는 어느 직원 아들의 몸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비도 도와줬습니다. 저도 자식을 둔 아빠의 입장에서 차마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필리핀 현지 물가로 보면 병원비가 비쌌지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그리 큰 돈도 아니었기에 망설임 없이 도와줬답니다. 그랬더니 엎드려 절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고마워하니까 오히려 더 못 도와줘서 미안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한동안 필리핀에서 의류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인가부터 가족들과 고향이 그리워지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아내가 필리핀에 온 적도 있고 저 역시도 휴가를 내고 한국에 들어가서 애들도 몇 번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한 집에서 사는 거하고 잊을만 하면 만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결국 저도 사람인지라 나이가 50줄에 들어서서는 지독한 향수병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슬슬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올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가 2000년대 조금 넘어서였으니까 월드컵 끝나고 좀 지나서였네요. 사실 한국에 와보니 많은 것이 달라져 있더군요. 거리도 사람도 행동도 문화도 많은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가족들을 만나러 한국에 오긴 왔어도 잠시 머물다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렇게까지 변한 줄 몰랐는데 한국에 자리 잡고 있으니 달라진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움츠려 들더군요. 그냥 무작정 도전하기에는 나이가 50대였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세상 돌아가는 걸 지켜만 볼 수도 없었기에 뭘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게 강남의 빌딩하고 목동집이 재산을 많이 올려놔주긴 했습니다. 물론 필리핀에서 사업으로 돈을 벌긴 벌었지만
그거는 투자를 하기도 애매해서 동업자에게 어느 정도 맡기고 나머지만 가져왔는데 나중에 이 돈 문제로 동업자랑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됐죠. 그건 뭐 사람 잃고 돈까지 잃은 거라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어쨌든 내 집에 와서 세상 변한 거에 놀라기도 했지만 더욱더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 작고 귀엽던 아이들이 벌써 20대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놈은 모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고 딸은 고등학생이긴 한데 나름 학교에서 퀸카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감사할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잘 자란 모습을 보니 아내 말 듣고 학군 좋은 목동으로 이사한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제 자식들이 기특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애들은 제가 자랑스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저를 많이 좀 어색해했습니다. 하긴 그럴 만도 했죠. 돌이켜보면 아이들은 저랑 일주일 이상 같이 있어 본 적도 없고 거의 잠깐 얼굴을 보거나 하루 이틀 놀러 다닌 기억밖에 없으니까 아빠로서 어색하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 아빠처럼 다가가려고 노력했는데 애들은 그것마저도 싫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하다 안 되니까 성질을 부리게 되었고 애들은 애들대로 아빠가 부담스러운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니는 아들놈을 앉혀놓고 물어봤죠. 너네 아빠가 싫으냐? 아니요. 그럼 왜 그러냐? 내가 어색해? 나도 이해한다. 아빠랍시고 하나 있는데 얼굴을 제대로 본 적도 없을 테니까 어색하겠지. 그런데 내가 놀다 온 것도 아니잖니. 너도 필리핀 와서 봤잖아. 아빠가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으로 너네 먹이고 입히고 재워준 거야. 여지껏 너네만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너희들이 아빠를 이상한 아저씨 취급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니? 진심을 다해 하소연을 해봤지만 아들 표정은 조금 싸늘하더라고요. 자연히 저도 화가 나고 아내는 아내대로 저에게 바가지를 긁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이 좀 더 알뜰하고 애들에게 살갑게 굴었으면 애들이 지금 이러겠어요? 자기가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무작정 애들 탓만 하니까 오히려 애들이 당신을 멀리하죠. 그 말을 들으니까 소위 말하는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여지껏 제가 고생하고 애써온 노력을 폄하하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집안에 난리가 나게 됐죠. 엄마와 애착 관계가 깊은 자식들은 저에게 더 환멸감을 느끼고 그때부터 완전 외면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제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때는 열심히 일한 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라서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저 역시도 이런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더는 이 집에 있기가 싫었는데요. 그래서 바로 짐을 싸들고 집을 나왔답니다. 처음에는 목적지 없이 그저 이리저리 여행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 돈이 문제였어요. 다행히 계약은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는 전혀 없었지만 건물 세입자 돈이며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등은 아내가 처리하기 때문에 저는 수중의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물론 카드가 있기는 했지만 이걸 아내가 일시정지 시켜버리는 바람에 매우 곤란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우게 됐고요. 그렇게 한 3년 정도 별거하고 저는 저대로 경기도 외곽 지역에 친구네 별장에서 살게 됐죠. 근데 저에게는 무슨 이상한 복이 있나 봅니다. 그 지역이 조용하다가 갑자기 펜션 붐이 일어나면서 주변에 공사가 들어가서 도저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마침 아내도 미안하다고 연락이 오고 자식들도 이제는 20대 후반이 되니까 제 마음을 이해했는지 다시 돌아오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긴 했죠. 그래서 다시 함께 지내긴 했습니다만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오라고 해서 갔건만
뭔가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억지로 잘해주는 느낌? 갑자기 한 번도 안 보이던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딸아이가 벌써 시집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대학생 4학년이었는데 좋은 남자가 생겼고 그 남자랑 결혼해서 영국 유학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제야 자식들 얼굴 보면서 살아가나 싶었는데 이젠 자식이 제품을 떠난다고 하니까 허탈한 거예요. 옆에서 아내는 저렇게 원하는데 소원 좀 들어줘요. 이렇게 애원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 제 이름으로 된 물건 하나 팔아서 애들의 결혼 비용, 유학 비용을 대주라는 것이죠. 월세는 생활비로 써야 되니 손은 못 대고 건물이나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함부로 처분할 수 없으니까 집으로 불러들여서 결제하라고 슬슬 꼬드기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돈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는 건가 하고 몹시 기분이 불쾌했지만 그래도 자식이 행복해지고 싶다고 하니까 아비 노릇은 하고 싶었죠. 그럼 사윗감은 뭐 하는 사람이냐? 나도 얼굴은 한번 봐야지. 딸내미는 신나서 소개를 시켜주더군요. 사람이 선하게 생기고 무슨 박사라는데 그냥 딸만 행복하게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해서 목동집을 팔아 유학비도 건네주고 남은 돈은 경기도 외곽에 조립식 건물을 사서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은 기업에 취직하자마자 분가를 한다면서 원룸으로 나가 살았고요. 이제야 아내랑 단둘이 도란도란 사나보다 했더니 갑자기 아내가 장사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북촌인가 어디 종로에서 유명한 설렁탕집 주방장을 섭외를 했다나 뭐라나. 처음에는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목동에서 장사를 한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있는데 이건 영 탐탁치 않더라고요. 아무리 훌륭한 주방장을 섭외해도 식당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결국 사장이 모든 걸 관리해야 되잖아요. 아내 성격으로 볼 때 그다지 꼼꼼한 편도 아니고 독한 면도 없어서 그 힘든 식당 일을 제대로 할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제가 반대를 하니까 아내가 이혼을 무기로 협박을 하더라고요. 나 결혼하고 20년 동안 쥐 죽은 듯이 집에서 애들만 키웠어. 애들 한창 아빠 필요할 때 당신 필리핀 가고 싶다고 해서 나는 군말 없이 보내줬어. 그때 목동 가게 매출이 안 좋았던 것도 아닌데 그냥 당신이 실증 나가지고 필리핀 가서 새로운 사업 하고 싶어서 간 거잖아.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 밥 차려주고 뒤치다꺼리하고 그렇게 지금껏 살다가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 생겨서 해달라는데 그냥 좀 해주면 안 돼? 안 해줄 거면 이혼해. 이런 취급받고는 당신이랑 못 살아. 결국 이렇게 무대포로 나오는 아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건물 1층에 아내가 원하는 설렁탕집을 차려줬는데요. 그거 다 해주고 나니까 정말 빈털터리가 되더군요. 30년 가까이 중동 뙤약볕에서 필리핀 습한 곳에서 열심히 피땀 흘려 벌어둔 돈이 애한테 뜯기고 마누라한테 뜯기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가족들이 행복하면 좋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도 60줄에 이르렀죠. 제 예상대로 아내가 하던 설렁탕집은 쫄딱 망했고 게다가 결혼하고 유학 간 딸내미 인생도 잘 풀리질 않았습니다. 영국 유학 다녀와서 무슨 교수 자리를 알아보네에만 해 하다가 결국 다 떨어지고 작은 연구소에 취직해서 연구원으로 일하는데 성격이 문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귀국하자마자 사위랑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들놈이 가정은 꾸려서 손주를 안겨주긴 했지만
이상하리만큼 저만 보면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말은 안 하지만 행동으로 제가 싫다는 티를 팍팍 내는 겁니다. 도저히 알 길이 없어서 아들아, 너는 지금도 내가 어렵냐? 아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는 재밌게 웃고 떠들다가 나만 들어오면 입을 꾹 다물거나 다른 데 쳐다보잖아. 그게 어렵다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민감하시네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아들이 아니라는데 할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면대면하니까 아들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저 사업을 좀 하고 싶습니다. 회사 잘 다니다가 무슨 사업? 요즘 다들 IT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반도체 사업도 각광받는데 저도 그쪽에 대해서 잘하니까 뭔가 하나 만들어야죠. 언제까지 남의 밑에서 월급 받으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사업하고 싶다는 말 같은데 기분 같아서는 삼성이라도 사주고 싶죠. 하지만 이제 전 재산은 강남 건물 그것도 40년이 넘어가는 오래된 건물 하나뿐인데 그걸 팔아서 사업 자금을 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팔면 월세가 나오질 않고 그러면 아내랑 저는 살 길이 없었거든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더욱 화나게 했던 건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아내가 저를 찾아와서는 여보,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산다고 그래요. 아들 위해서 건물 팔고 우리는 조용히 삽시다. 그걸 팔면 우린 굶어 죽으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요즘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사업을 해? 제가 사업할 그릇이야? 그냥 남의 월급이나 잘 받아내면 다행이지. 나는 절대로 건물 팔 생각 없어. 제가 버티니까 아내도 시무룩한지 기다리더라고요. 그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놈이 아주 생난리를 쳤다는 겁니다. 하긴 동생은 유학을 보내줬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하냐며 짜증을 낼 만도 하죠. 하지만 상황이 달라진 걸 어떡합니까? 저도 홧김에 아는 친구네 룸사롱에서 술을 좀 마시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이 또 말썽이 생겼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자식들은 아무도 병문안을 안 오고 아내마저도 제가 술집 아가씨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굳이 해명하기도 귀찮아서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랑 좀 소원해졌고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나고 저도 좀 건강이 좋아지나 싶었는데 갑자기 아들놈이 그동안 잘못했다면서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갑자기 웬 여행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내심 반가웠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했더니 필리핀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필리핀에 간다고 하니 반가운 겁니다. 중동에 이어 저에게는 제3의 고향 같은 곳이었으니까요. 못 이기는 척 여행 준비물을 챙기고 오랜만에 그때같이 일했던 현재 한국인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다들 연락처도 바뀌고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뭐 세월이 지났으니 이해는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는 사람 얼굴 볼 생각은 접고 관광이나 다녀올 생각에 그리고 가족이랑 처음으로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너무 설레더라고요. 가는 내내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필리핀은 내가 안내를 싹 해줄 테니까 걱정 마라. 그런데 막상 필리핀에 도착하니 많이 변했더라고요. 물론 가난해서 그런지 여전히 건물이 그대로인 경우도 많았지만 사람 사는 곳이 안 변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모양이 조금씩 변했고 저도 기억이 가물해서 조금 헤맸죠. 아들은 피식 웃으면서 현지 가이드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한국말을 제대로 하는 필리핀 사람이 없었는데 세상 참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렇게 가이드를 따라가고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가족들과 맥주 한잔 하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뭔가 깊은 바다에 제 몸이 푹 담구어진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딘가 빛이 하나 보이는데 빛을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는 누가 날 자꾸 잡아당기는데 저 멀리서는 자꾸 빛을 따라가라고 하고 여러 갈등 끝에 빛을 따라갔죠. 그리고 눈을 뜨니까 제가 어느 시골 논밭에 버려져 있는 겁니다. 도대체 여긴 어딘가 싶은데 한눈에 봐도 필리핀 외딴 시골이더라고요. 게다가 돈이며 휴대폰 여권까지 없으니 완전 빈털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떠드는데 뭔 소린지 알 길은 없고 지금 당장 가족들은 어떻게 됐는지 어디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일단 연락을 하려고 했죠.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 스마트폰, 핸드폰. 이 말만 되풀이하니까 웬 필리핀 현지인이 저를 어디론가에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 집에 전화가 있긴 한데 도저히 식구들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가족 걱정은 되는데 여긴 어딘지 모르겠고 그나마 다행인 건 현지인들이 저를 잘 다독거려 주더라고요. 솔직히 이상한 필리핀 애들 만나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현지인이 경찰을 데려오긴 왔는데 제가 돈도 없어 보이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사실 그럴 때 달러 몇 푼 쥐어주면 아마 제가 더 빨리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오도 가도 못하고 가족 걱정은 들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 마을이장으로 보이는 사람집에서 정말 짧은 영어로 제가 지금 처한 처지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루가 꼴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못 보던 건장한 필리핀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리핀 남자애가 한국말을 더듬더듬 하는 겁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쫙 이야기했더니 제가 도와줄게. 이러는 겁니다. 정말 하늘이 도왔습니다. 필리핀이 관광도시고 한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곤 하지만 이런 깡촌에서 한국말을 하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 너무 반가웠거든요. 게다가 거긴 섬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곳에서 엄청 떨어져 있는 섬이었어요.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필리핀 사람이 서울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남해에 있는 섬에 버려져 있는 거와 같은 거겠죠. 근데 거기서 필리핀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난 격이었습니다. 그 젊은 필리핀 사람 덕분에 큰 고생은 안 하고 바로 한국 대사관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 필리핀 사람에게 나중에 돈을 준다 하고 안내를 좀 부탁했습니다. 보통 이러면 거절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차비만 주고 나 몰라라 할 텐데 그 필리핀 젊은이는 자기가 대사관까지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한국을 좋아하는 필리핀 사람인가 싶어서 유심히 더 쳐다보게 됐습니다. 근데 팔뚝에 무슨 문신을 새겼는데 한국말로 사랑해라고 적혀져 있는 겁니다. 좀 우습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문신이 몸에 있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좋아한 것도 있지만 중동에 있을 때 젊은 시기에 거기서 잠깐 만난 중동 여자애랑 한국말로 문신을 새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랑 지금 상황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아무리 한국을 사랑해도 저런 문신을 하다니 촌스럽긴 해서 왜 그런 말을 문신으로 새겼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젊은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빠가 하라고 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문신을 새기라는 아빠도 이해가 안 됐지만 그건 필리핀 문화니까 그나마 이해를 했죠. 근데 굳이 필리핀 말도 아니고 무슨 무늬도 아니고 한국말을 문신하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뭐 하는 분이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듣고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전에 제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이더라고요. 그 직원의 아들이 이렇게 컸던 겁니다.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너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미 필리핀 직원은 병으로 사망했고 그 공장 부지도 이미 불타서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긴 그 동업자 놈도 제 돈을 갖고 튀었다가 필리핀 건달 총에 맞아서 죽었다는 소문을 듣기는 했는데 사실 여부는 지금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필리핀 청년 말로는 자기 아빠가 한국 사람들에게 잘해주라고 하면서 늘 사장님이 했던 말,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는 말을 팔에 새기면 행운이 올 거라고 해서 자기 팔에 사랑해라고 문신을 새겼다는 겁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끝날 무렵에는 꼭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아마도 그 직원이 자식에게도 그 말을 알려주고 싶었나 봐요. 어쨌든 그때 필리핀 직원에게 잘해준 덕에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고 대사관에 도착해서 가족 생사 여부를 확인했죠. 혹시나 저를 찾고 있거나 아니면 저처럼 무슨 사고를 당하지 않았나 걱정이 돼서 확인을 해보니 바로 그날 새벽에 모두들 한국으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순간 아무리 제가 가방끈이 짧아도 대충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계획적으로 저를 필리핀 어딘가에 고립시켜 놓고 가족들은 한국으로 가버렸다는 그림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게다가 그런 일이 요즘 많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병든 부모나 혹은 가족 간에 불화가 있으면 필리핀이나 베트남, 중국 이런 데다가 고려장을 해버리고 도망치는 자식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저에게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나마 제가 관리를 너무 잘했고 얼른 대처해서 망정이지.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해외 물정을 모르는 어른들은 그냥 당하기 십상이겠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운이 좋았죠. 자식들에게 의뢰받은 놈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놈들이 악감정을 품고 저를 바다에 던져버렸거나 아니면 어디 풀숲에 버려뒀다면 저는 꼼짝없이 죽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가족들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조심스럽게 일을 추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사관 도움으로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봤죠. 아마 가족들은 제가 한국에 온 줄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족들 몰래 건물을 팔아버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근처 부동산에 갔더니 부동산 주인이 엄청 놀라면서 사장님, 살아계셨어요? 며칠 전에 사모님이 사장님 실종돼서 이 동네에 정냄이 떨어진다고 건물 팔고 싶다면서 상담받고 가셨는데 다행이네요. 이러는 겁니다. 답이 떨어지더라고요. 부동산 업자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하고 건물을 금매로 아주 싸게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벌떼같이 달려들더군요. 아무리 오래된 건물이라 해도 명색이 강남에 있는 건물인데 안 팔리겠어요. 근데 이 소문이 바로 아내의 귀에 들어갔는지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당신 한국에 어떻게 온 거야? 당신 찾느라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러더라고요. 아주 가증스럽게 거짓말을 내뱉는데
그 입을 그냥 확 어떻게 해버리고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대로 바로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미 신고까지 다 마쳤고요. 이게 필리핀 국제공조를 받아야 한다네 만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사실이면 가족들이 받을 처벌이 상당하다는 조언도 받아놨습니다. 제 말에 식겁했는지 아내가 제발 만나달라고 사정사정 하길래 그 악마 같은 얼굴로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해서 만났습니다. 아들놈과 딸까지 와서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물론 저는 용서해 줄 생각도 없었고요. 아내가 싹싹 빌면서 정말 잘못했어요. 그냥 아들놈 사업 자금에 내가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나만 잡아가요. 제발 애들은 잘못 없어요. 싹싹 비는데 저는 전혀 용서해 줄 생각이 없었죠. 아들놈도 딸도 빌고 또 빌었지만 딱 한마디만 해줬습니다. 콩밥은 내가 제일 비싼 걸로 넣어줄게. 어차피 나한테 원한 건 돈이잖아. 그리고 저는 가족과 인연을 싹 정리했습니다. 연락처 다 바꾸고 저는 지금 따로 나와서 살고 있고요. 물론 강남 건물 처분한 돈은 한 푼도 남김없이 제가 지니고 있습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되니까 자연스레 건강관리에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아프면 저를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유가 생기니 다음에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되나 궁리 중입니다. 타고난 돈복이 있어서인지 친구놈 별장지대가 엄청 비싸져서 이 근처 집을 관리해주는 관리비만 받아도 저 혼자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해서요. 별장 관리라고 해서 힘든 일은 아니고 그냥 때 되면 들어가서 한 번씩 불 켜주고 이상 없나 확인하는 게 전부예요.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푼돈 벌면서 늙음악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가족들은 완전 빈털털이 됐다는데 이미 아내에게는 이혼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들놈과 딸은 조사받으러 경찰서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지가 잘했네 못했네 다툰다는데 저는 용서할 생각이 추호도 없고요. 물론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돈 나오는 통장으로만 생각했던 애비가 이제는 돈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애비를 필리핀에 버리려고 했던 가족들 모두 이참에 천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